2달쯤 전에 주최 측으로부터 이메일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일동포 여러분들께 좀 정세 강연을 와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17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7월 4일에 제가 도쿄에 와서 그때는 강연이 아니고 다른 분들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7년 됐습니다.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렸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정세는 바뀌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바뀌어서 우리 민족 전체가 일일천추로 갈망해오던 조국 통일의 결정적인 국면이 열릴 그런 새로운 정세가 조성됐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가서 해드려야 되겠다. 거짓말하는 언론들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심층 정보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며칠 동안 고심한 끝에 정한 강연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조미 핵대결 끝나가고 통일의 날 다가온다. 이 문장은 2개의 구성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은 조미 핵대결 끝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민족이 처한, 조선반도가 처한 정세를 한마디로 축약해서 정리한 문장입니다. 조미 핵대결 끝나간다. 여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를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들어서 설명하느냐? 이것이 오늘 제가 강연에서 여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강연 제목의 두 번째 구성 부분은 통일의 날 다가온답니다. 조미 핵대결이 끝나가야 통일의 결정적인 국면이 열리고 통일의 날이 다가온다. 이겁니다. 조미 핵대결이 끝나지 않으면 통일의 날 오지 않습니다. 통일 실현되지 않습니다. 통일의 결정적인 국면이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미 핵대결은 어떻게 끝나가느냐? 당연하지요. 조선의 승리로, 미국의 패배로 조미 핵대결이 끝나가야 통일의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통일의 날이 다가온다는 이 구성 부분은 통일 정세를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우리들이 일일천추로 갈망해오던 조국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제가 미국에 살면서 보도를 통해서 제일동포들이 지금 이 일본 아베 정권의 반공화국 책동과 반총련 책동에 의해서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제가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해외 동포로서 우리 미국에는 그러지는 않아요. 트럼프 정권이나 그 이전의 역대 정권이 제일 동포들 우리들에게 무슨 차별을 한다거나 무슨 언론에서 떠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치사하게 그러지 않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치사하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베 정권은 특히. 근데 우리들이 겪는 이 모든 어려움이나 불행이나 고통도 사실 궁극적인 원인은 이 분단 체제,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데 있죠. 조국 통일을 실현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겁니다. 반공화국 책동에는 그거예요. 결국 다른 거 아니죠. 이건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민족이 7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 통일 문제를 해결해야, 주체적인 역량으로 해결해야,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우리 민족이 이익에 맞게 해결해야, 그래야
제일동포 여러분들께서도 행복한 삶을, 자주적인 삶을, 당당한 생활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미 핵대결이 어떻게 조선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으며 어떻게 미국의 패배로 끝나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통일의 날일, 이 역사적인 대사변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이 언론에서, 미국 언론도 그렇고 일본 언론도 그렇고 뭐 한국 언론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현 정세, 우리가 처한 현 정세에 대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고, 또 있는 사실을, 진실을 밝히지 않고 은폐하고, 그래서 혼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들은 되게 언론에서 이야기해온 얘기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지난 일요일은 5월 14일 새벽 4시 58분에 평안북도 구성시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구성시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이 발사되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조선에서 발표한 대로 화성 12형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입니다. 이름이 화성 12형이에요. 제가 2013년 6월 초에 평양에 있는 조선인민군 그 무장장비관을 참관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제가 뭐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자세히 뭐 거의 몇 시간 동안 점심밥을 건너뛰면서 이제 그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했는데, 거기는 화성 10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전시된 탄도미사일들이 전략관에 쫙 전시되어 있는데 화성 12형만 빠졌어요. 화성 11 있고 화성 11은 있는데 화성 13도 있는데 이상하게 화성 12만 이빨 빠진 것처럼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지나쳐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화성 10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아주 이건 이제 새롭다고 하는 말을 너무 이제 자주 쓰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들리는데, 진짜 이건 새로운 겁니다. 진짜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우리가 알지도 못한 새로운 형의 탄도미사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 조선에서 발표한 언론 보도를 보면 탄도미사일 공학 부분에서 교조주의를 퇴치하고 새롭게 설계한 그런 미사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그런 새로운 미사일입니다. 왜 그렇게 새로운 미사일이냐면,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이 화성 12형이라는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최고 정점 고도가 2111.5km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원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류가 발명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 타격 수단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1200km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최고 정점인데, 지난 일요일 새벽에 쏜 화성 12형은 2111.5km 정점에 도달한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강력한 추력을 내는 미사일을 쐈다는 뜻 아닙니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엔진을 가진, 그런 추력을 내는 새로운 엔진을 개발해서 그것을 장착한 새로운 형의 미사일을 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백악관은. 놀라고서 놀란 척은 안 하지만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란 척은 안 하죠. 예. 근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비행거리는 787km였다고 그럽니다. 787km밖에 안 나간 이유는 그것을 거의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발사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 언론에 나와서 아시는 정보인데 수직에 가까이 쏘니까 멀리 안 나가고 이제 가까운 데로 떨어진 게 787km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몇 시간 뒤에 미국 군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 미사일이 어디 가서 나타내느냐 하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예? 우라지보스토크라고 그러나요? 예, 조선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그 연해주에 있는 큰 항구 근처에서 97km 떨어진 바다 위에 나타냈다. 이렇게 미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 그러면서 한대는 얘기가 미국에서 발표한 미국 군부한 백악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가까워 97km면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데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97km 가까운 거리에 떨어졌으니까 러시아도 위험을 느끼고 아마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백악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예. 제가 그 컴퓨터 그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계산해 주는 컴퓨터로 계산해 주는데 자료를 입력해서 찾아보니까 2111.5km의 높이로 올라가고 그것이 787km 거리로 비행 거리를 나가서 떨어지려면은 절대로 러시아 근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디로 이게 떨어졌냐면 놀랍게도 울릉도에서부터 일본 그 노또 반도라는 데 있죠. 이렇게 통 나오는데 예, 경치 좋은데 그 여행들 많이 가시죠? 예. 그 노또 반도와 울릉도 중간쯤 되는데 떨어진 겁니다. 이게. 예. 근데 그걸 모를 리가 없는 미국이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왜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 진실을 감추려고 그런 거죠. 왜 감추려고 했겠습니까? 그 진실을? 낙탄점을 공개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낙탄점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지금 조선을 향해서 군사적으로 위협하기 위해서 배치해 놓은 칼 빈슨이라는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방대한 무력 항모 타격단이 연습을 하고 있는 해상에서 해상 작전 연습 지금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근처에 떨어진 겁니다. 이게 일본 미국의 항모 타격단에는 큰 소리 치지만 울릉도 위쪽으로 못 올라가요. 항상 울릉도 아래쪽에서 일본 쪽에 가까운 바다에서만 움직이는데 그 근처로 쏜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요. 이 사실을 공개할 수가 없어.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그러니까 선수 쳐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 떨어져 정반대 거기서는 너무 멀어서 그건 그건 착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비행 시간은 30분 11초. 이 30분 11초라는 비행 시간은 누가 알아내? 공화국에서는 30분 11초 동안 비행해서 떨어졌다는 발표 안 했습니다. 그죠? 이건 누가 발표했냐면 미국이 한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며칠 뒤에 안 하다가 30분 11초라는 시간은 미국이 어떻게 계산했느냐? 이제 그 미사일을 보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조미 핵대결이 어떻게 끝나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ICBM은 맨 앞에 전투부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핵탄두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핵탄두가 들어가는데 그 핵탄두가 들어가는 것이
2111km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인공위성이 돌아다니는 데가 대개 한 150km에서 200km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10배로 올라간 거예요. 예, 엄청나게 높이 올라간 건데 거기서 올라갔다가 그 최대 정점 고도에서부터 타격 목표를 향해서 떨어지는 거를 돌진 낙하 비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음속의 한 20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극초음속이라고 그러는데 음속의 20배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니까 지구의 대기권이 한 100km 정도부터는 지구의 공기 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그 공기 밀도가 높아진 대기권으로 진입하면서 그 순간부터는 공기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엄청난 극초음속 물체가 금속 물체가 공기 마찰을 일으키면서 한 100km를 비행해서 돌진 비행해서 타격 목표로 100km를 비행해서 내려 꽂히는데 그 100km 동안 이렇게 다 타버려요. 여러분 그 여름밤에 별똥별이라고 아시잖아요. 운석이 이제 타버리는 그런 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려면은 맨 앞에다가 그 7,000도 정도 되는 엄청난 고열에 견딜 수 있는 재도립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도립체라고 하는 거는 특수 합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재도립체를 만들지 않으면은 ICBM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재도립체라는 특수 합금을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나라에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자체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고 지금 공개된 정보가 그 어떻게 만드는지 그 합금 비율 무슨 금속으로 어떤 했는지 그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30분 11초라고 하는 비행 시간이 공개된 거는 뭡니까? 그게 타버리지 않고 낙탄될 때까지 끝까지 이 재도립체가 타버리지 않고 끝까지 낙탄점에 가서 탁 떨어졌다는 뜻이죠. 만약 중간에 이게 다 타버렸다면 30분 11초라는 게 나오지가 않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그 우리말로 하면 그게 이제 원격 자료를 이렇게 전송하는 자동화된 장치가 있는데 그 텔레메트리라는 자동 장치를 거기다가 그 재도립체 안에다 집어넣고서 그것이 계속해서 비행하면서 계속해서 본부에다가 수신을 해요. 자기 위치를 고도 그다음에 비행 고도 비행 방향 비행 속도를 계속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뭐 떨어지고 있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건데 그게 30분 11초 동안 그 계속 그 전파가 날라온 거죠. 그거를 미국도 본 거예요. 공화국에서만 본 게 아니고. 그래서 30분 11초라고 하는 비행 시간이 공개된 겁니다. 예. 그 뜻은 뭐냐면 ICBM을 완성했다는 뜻이죠. 예. ICBM 완성한 겁니다. 예. 사실은 이 화성 12형 탄도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고각 수직으로 발사하지 않고 정상 각도로 이제 전쟁에서 만약 실전이 벌어진다면 이걸 미사일은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발사 시험이니까 시험 발사니까 이제 고각으로 했는데 정상 각도라는 거는 한 30도에서 45도 정도의 그런 각도로 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정상 각도로 쏘면 얼마나 멀리 날아갔을까 이겁니다.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약 9,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추력을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다 그렇죠. 원래 ICBM을 국제적으로 5,500km 이상이면 그것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는데 9,000km를 날아간 겁니다. 예? 그러면 구성에서부터 9,000km까지 날아가면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냐면 평안북도 구성에서 알래스카 앵커리지까지가 5,940km 정도 되고 하와이 호놀룰루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 호놀룰루까지가 7,430km 되고
워싱턴주의 잠수함 기지, 미국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시애틀까지가 8,230km 되고, 그다음 캘리포니아주에서 지금 칼 빈슨 항모 타격단이 출항한 그 샌디에고라는 군항이 있는데 그 군항까지가 9,710km 되고, 미국 본토를 향해서 날아오는 적국의 미사일을 감시하는 그 중심 거점이 있는 콜로라도주의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9,895km 정도 되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까지가 1,970km가 됩니다. 평안부터 구성해서. 예. 그러면 9,000km 정도의 비행 거리를 가진 화성 12형을 만약 발사한다고 가정하면 워싱턴주 시애틀까지 되죠. 그죠? 8,230km니까.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샌디에고까지는 아직 도달은 못합니다. 거기는 9,710km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9,710km 거리. 그다음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9,895km 거리. 그리고 마지막에 워싱턴 DC의 1,970km. 이 세 개만 남은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 이제 거의 다 완성된 거예요. 예. 비행거리만 조금 더 늘리면, 예? 그러면 10,000m 이상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실전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번엔 이 발사한 화성 12형이라는 게 1단형이거든요. 대개 ICBM은 2단형 아니면 3단형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날아가야 되니까 1단 쏘고 1단의 연소가 다 끝나면 자동으로 분리 이탈돼 가지고 2단이 자동 점화가 되죠. 그래서 또 계속해서 날아가다 2단이 또 다 연소가 다 되면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분리 이탈이 되고 우주 공간에서, 그 2단 분리는 우주 공간에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단형의 자동 점화가 돼 가지고 3단형이 또 날아가다가 마지막으로 재도립체가 분리돼서 돌진 낙하 비행으로 타격 목표를 향해서 내리꽂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1단만 쐈는데 그렇게 멀리 나갔어요. 예. 그러니 거기다가 2단만 쏘면은 뭐 3단까지 갈 필요도 없어. 길게 만들 필요도 없고 2단만 갖다 붙이면은 2단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데, 2단형 붙이는 건 뭐 식은 죽 먹기로 쉬운 문제예요. 예. 이미 화성 13이나 그 기존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개한 것을 보면은 3단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단형 갖다 붙이는 건 이건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쉬운 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1단형이 그렇게 강력한 위력을 발생한 겁니다. 2016년에 9월 19일에 국제 원자력 기구라고 하는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IAEA라고 이렇게 약칭하는데, 이 국제 원자력 기구인데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가 있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무차장을 지낸 핵무기 전문가라는 자칭하는 오일 헤이노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작년에 9월 19일에 언론사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줬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예 핵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 핵탄을 한 발 만들려면은 최소한으로 거기에 무기급 플루토늄을 8kg 정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핵폭탄이 터진다는 거예요. 예? 8kg. 8kg 무게 정도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을 잡으시죠. 예. 근데 이 사람 얘기, 핵무기 전문가 얘기에 하면, 그런데 놀랍게도 조선은 핵탄 한 발 만드는데 무기급 플루토늄을 2kg만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4분의 1만 집어넣어도 핵탄 한 발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근거는 뭐냐면,
2008년 6월 26일에 조선이 육자회담 의장국이었던 중국에 제출한 핵신고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핵보고서. 거기에서 뭐라고 조선에서 밝혔냐면 2006년 10월 9일 당창건 기념일 하루 전날이죠. 2006년 10월 9일에 제1차 핵시험을 조선에서 했는데 그때 제1차 핵시험에서 사용한 무기급 플루토늄이 2kg밖에 안 썼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서를 냈다는 겁니다. 그 보고서를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2kg만 가지고서도 다른 핵강국이 사용하는 무기급 플루토늄의 4분의 1만 가지고서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이 핵 전문가가 지난해 9월 19일에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던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이제 재처리해서 이제 핵탄을 만들게 되는데 그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플루토늄을 가지고 2kg씩 그걸 나눠서 핵탄을 만들게 되면 엄청난 우리들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분량의 플루토늄 핵탄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공개하지 않은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만든 우라늄 핵탄도 엄청난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핵무기를 쓰려면 안에 1톤짜리 한 1000kg짜리는 만들 수 있어요. 파키스탄에서도 자체적으로 1000kg짜리는 만들어. 근데 그거는 실전에서 쓸 아무런 저기 없어요. 그렇게 무거운 건 어디다 쓸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실전용은 아니에요. 핵 시험용이긴 하지만. 실전에서 쓰려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노라는 개념을 아시잖아요. 나노 여기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초라는 게 있습니다. 1초를 나노로 나누는 거예요. 나노. 그 핵폭발에서 사용되는 시간 개념은 나노초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예요. 째깍하는 1초를 100만 개로 쪼개서 생겨난 게 나노초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1초 째깍하는 걸 100만 분으로 쪼개면 그게 어떻게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100만 분의 1초가 틀리면 60 한 4개 정도 혹은 어떤 나라는 66개, 66개 정도의 그 뇌관을 핵폭탄에 설치해요. 이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농구공처럼 동그랗게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60개의 뇌관을 이렇게 설치해요. 그것을 60개의 뇌관이 한꺼번에 동시에 터져야 핵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막 안 터져요, 이게. 근데 그 동시에 터진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100만 분의 1초라도 틀리면 64개 중 어느 하나라도 그럼 피식하고 안 터지는 거예요. 미국이 왜 저도 아는데 왜 그걸 모르겠어요? 한호석이도 아는데 트럼프가 왜 그걸 모르겠냐 이거예요. CIA를 비롯해서 16개의 방대한 정보기관을 가지고 전 세계를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미국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핵대결이 끝나가는 겁니다. 이게. 조선의 승리로 미국의 패배로. 미국의 목적은 여태껏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네들을 이 조선 전쟁에서 3년 동안 싸웠으나 이기지 못한 나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전쟁을 해서 이기지 못한 나라, 그리고 그 전쟁도 종전이 아니라 전쟁을 끝나지 못한 정전 상태로 지금 64년 동안을 해오고 있는 이 최대의 적대국이 미국을 작살낼 수 있는 핵무력을 가진다? 이거는 충격이고 악몽이고 저주예요, 미국으로 봐서. 여기선 그거 잘 못 느끼시겠는데 지금 하와이나 괌이나 이런 미국 본토에 있는 그 좀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들은
이거 겁나가지고 핵 대피소를 핵 대피소를 구입하려는 문의가 들어오고 뭐 그런다는 언론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굉장한 충격입니다. 이거는. 그럼 이건 전쟁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가 결정적으로 파탄된다는 것이고, 미국의 국가 안보가 파탄되기 전에 미국은 무조건 조미 핵 대결을 끝내야 돼요. 어떻게 끝내냐? 전쟁을 할 수 없죠. 자기들도 죽으니까. 전쟁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절대 전쟁을 미국 못합니다. 아니 6.25 전쟁 때 창건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조선인민군하고도 싸워서 졌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수준의 핵 무장력을 갖췄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한 그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들었는데, 세계적인 수준의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버금가는 핵 기술과 핵 무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겠다? 그거 미친놈이죠.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건 자살 행위죠. 그거는 못합니다. 절대.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가야 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정치 협상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백악관을 방문한 홍석현 씨라고 있어요. 특사. 그 사람을 통역 없이, 홍석현 씨가 미국에 유학해서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통역 없이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배석자들 앉혀놓고 영어로 15분 동안 통역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했는지는 다 얘기 밖에 나가서 안 하죠. 또 할 수도 없고. 안 하는데 몇 가지 기자들에게 나중에 홍석현 씨가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조미 핵 대결이 끝나간다는 얘기죠. 끝나가는 겁니다, 지금. 끝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무슨 최대 압박과 관여?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최대 압박과 관여야, 관여.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가 처음으로 오니까 미국도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 그래서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친서도 가져갔으니까. 대통령 친서도. 문재인 대통령 친서도 가져갔고 특사가 온다니까 이제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다 주시했어요. 무슨 얘기하나. 그럼 그 대통령하고 만나는, 특사하고 만나는 그 트럼프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특사하고 만나는 그 15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중요한 자리에 대통령 말고 누가 거기 옆에 앉아 있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게 아닙니까? 누가 앉아 있었어요, 옆에? 트럼프가 가장 신임 하는 사람을 앉혔겠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누가 앉혔어요? 자기 사위를 앉혔어. 이야, 그 사위 이름이 제럿 쿠시너라는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이에요. 제럿 쿠시너. 이거 유태인 중에서 정통파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정통파 유태인들은 여기 유태인만 쓰는 이렇게 모자 같이 생긴 거, 그거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런 걸 쓰고 다녀요. 길거리에 쓰고 항상 그거 쓰고 다녀요. 어디나. 딱 미국에서 눈에 띄어요. 그냥 유태인인지 얼굴 봐서는 구별을 못 하는데, 요거 모자 딱 쓴 거 보면 저 사람 정통파. 정통파들은 뭐냐면 여기 청년 동포들 같아. 자기 조국 이스라엘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 조국 방문도 열심히 하고 히브리어도 열심히 배우고 아이들 민족 교육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통파예요, 말하자면.
뉴저지에서 자라난 36살밖에 죄송합니다. 36살밖에라면 또 젊은 사람도 있는데 36살 되신 예, 그런 제럿 쿠시너라는 사람이 사위로 들어갔는데 그때 사위로 맞을 때는 대통령 될 줄 모르고 그냥 재벌들끼리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유태인 재벌이었고 쿠시너 가문은 유태인 재벌이에요. 뉴욕에서. 트럼프는 독일계예요. 독일계 부동산 재벌이에요. 뉴욕에 살고 있었어요, 둘 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부터 그 사업상 부동산 사업 재벌들끼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쿠시너가 키도 크고 농구 선수였고 대학에 하버드 대학 나왔지. 잘생겼어요, 미남이고 영화 배우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 딸 맏딸 이방카라는 그 미녀처럼 생긴 영화 배우 같이 생긴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그래서 이제 맞사위가 됐는데 이 사람 얘기만 듣는 거야 장인이. 나 참.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여기는 잘 그거 언론 보도에 잘 안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그 주의 깊게 보는 사람만 그거 아는데 쿠시너 얘기만 들어 트럼프가. 국무장관이 틸러슨이라는 사람인데 얘기 안 들어. 국방장관이 매티스라고 하는데 얘기 잘 안 들어. 국가안보보좌관이 맥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맥메스는 이제 쫓아내려고 그래 지금. 예, 하도 이 트럼프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쿠시너가 쫓아내려고 그래. 쿠시너가 막강한 막구 실력자입니다. 트럼프는 쿠시너가 하자는 대로 해요. 그 사람을 바로 옆에 당연히 앉혀야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특사, 홍석현 특사가 와서 친서를 전달하고 중요한 이야기라는 그 중요한 얘기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남북 정상회담을 언제 할 건가 이 얘기죠. 이 얘기 하러 간 거예요, 사실. 예, 이거 비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평양 갈 건가? 이거 얘기를 하러 가야죠. 그냥 불쑥 갈 수 있어요?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평양 갔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옆에서 봤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다 그거 봤기 때문에 또 그게 관례가 돼 있고 또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게 그런 관계예요. 허락을 해야 가는 거지. 대통령 선거 때는 문재인 그 대통령이 나는 말이야 대통령 되면 워싱턴 먼저 가지 않고 평양 먼저 가겠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너무 보수파에서 반대하고 미국도 아마 경고 신호 줬을 겁니다. 옐로우 카드 쫙 보여주니까 말을 싹 바꿔가지고 이제 워싱턴부터 가겠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문재인 대통령 빨리 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평양 가야 되니까 다음에.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패러다임이냐면 제가 17년 전에 와서 여러 재밀동포 선생님들께 강연할 때 그 얘기 했습니다. 7월 4일 날 2000년 7월 4일 날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이 발표돼서 그 통일의 희망과 감격이 들끓고 있었던 이 17년 전 바로 그때 그때도 통일의 날이 다가온다였어요. 예? 뭐 통일학 연구소장이니까 그런 얘기 해야지 뭐 그럼 통일의 날이 멀리 있다 이렇게 얘기를 어떡합니까? 예. 멀리 있어도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건 진짜예요. 예. 이거 진짜 과장하는 얘기야. 진짜 가까이 오는 얘기를 오늘 진짜 한 겁니다. 17년하고 이거 완전히 달라진 정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17년 전에는 조미 핵대결이 없었어요. 왜 없었냐? 2006년 10월 9일에 첫 핵시험을 조선에서 했기 때문에 핵대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정세입니다. 왜? 조미 핵대결이 조선의 승리로 미국의 패배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날이 다가온다는 얘기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 6월 13일에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평양공항에 내렸죠. 그 감격적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만나시는 그 상봉 장면을 여러분들 지금도 다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2000년 6월 15일 민족화폐 남북의 두 수뇌분이 조국 통일의 원칙, 자주적인 원칙,
그리고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통일 방안, 이거를 6.15 공동성명의 선언에 담아서 발표하셨습니다. 우리들 누구나 다 감격했고 다가온다 통일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조미 핵 대결이 끝나가지 않았어요. 아니 시작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시 정권이 들어와서 뒤집어 버렸죠. 그러더니 여기서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또 뒤집어 버렸죠. 이상한 여자 정권이 들어와서 더 망쳐버렸죠. 지금은 어디 좀 쓸쓸히 혼자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끝나가는 거예요. 이 역사의 천리입니다. 조미 핵 대결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조미 핵 대결을 조선의 승리로 미국의 패배로 끝내갈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적이 분명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도도 밝혀져 있는데 수단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적과 방법과 수단이 한순간에 착 맞아떨어지는 순간 문제가 쫙 거짓말처럼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 그 수단이라는 게 뭡니까? 조선이 가지고 있는 완성된 핵 무장력입니다. 그 핵 억제력이라고도 하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단까지 다 갖췄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미 핵 대결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차례의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고 전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최대의 압박은 조선이 미국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조선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조선이 미국에게 최대의 압박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서 압박 공세의 도수를 강도를 높여가면서 연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제1차 공세는 2016년 4월 23일 북극성 1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한 거죠. 제2차 공세는 2016년 8월 24일 북극성 1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또다시 성공해요. 2차례. 제3차 공세는 2017년 2월 12일 북극성 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합니다. 제4차 공세는 2017년 4월 15일 북극성 3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북극성 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겁니다. 제5차 공세는 2017년 4월 16일 북극성 3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출 점화 시험에 성공한 겁니다. 제6차 공세는 2017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 건군전 85주년을 맞이해서 이 군종 합동 타격 시위를 진행한 것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제7차 공세는 2017년 4월 29일 공중에서 폭발하는 전자기파 공격 연습을 단행한 겁니다. 제8차 공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일요일 5월 14일 화성 12형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겁니다. 이게 지금 작년 4월 1차 공세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 1년하고 거의 1년하고 1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지 않습니까? 2017년 5월이니까. 그러면 약 1년 동안에 8차례의 공세를 가했어요. 미국에게. 앞으로 두 번 남았어요. 2번.
아 이제 이거 진짜 두 번밖에 안 남았어 이제. 더 하라고 그래도 안 해. 10차 공세가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좀비 핵대기를 끝나간다고. 10차 공세까지 딱 예정된 게 10차 공세로 두 번 남았어요. 예. 이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예. 이걸 미국이 알고 있고 백악관이 알고 있고 트럼프가 알고 있어요.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그래가지고 지난 4월 27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 영국의 통신사죠. 로이터 통신과 대담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미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북조선과 벌이는 엄청난 갈등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갈등을 조미 핵대기를 끝난다는 얘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엄청난 갈등이라는 게 조미 핵대기라 아닙니까 지금. 북조선과 미국의 갈등이라는 게 그건데 이걸 끝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로이터 통신하고 회견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예,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 문장이 되어 있냐면 역대 미국 대통령을 괴롭혔던 조미 적대 관계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미 정상을 하고 싶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가고 싶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 문장이 또 이렇게 돼요. 우리는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좋아한다. 이건 좀 거짓말 같아요. 전쟁 많이 하면서 이럴 때는 또 이제 자기네가 전쟁할 수가 없는 엄청난 상대를 만났을 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왜? 전쟁하면 자기네도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조선과. 이 얘기를 지난 4월 27일에 한 겁니다. 그러더니 5월 1일 날 그로부터 며칠 뒤에 5월 1일 날 이번엔 미국의 통신사인 블룸버그라는 통신사가 있는데 뉴욕에 그 블룸버그 통신사하고 대담하면서 기자회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이번에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트럼프 얘기 뭐라고 했냐면 만일 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나는 영광스럽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야, 이런 얘기 했더니 아까 우리 누가 그렇게 지금 영광스럽게도 만나는데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돼. 그런 표현을 일본 말에는 그런 표현 잘 안 쓰죠. 여기 누구 만났을 때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영광스럽게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표현 안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꼭 만나고 보고 싶은 애인이라든가 꼭 만나보고 싶은 무슨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상대가 있을 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꼭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이렇게 표현해요. 영광스럽게도 만나고 싶다. 또 만나서는 어이구 영광스럽게도 만났습니다. 뭐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표현을 이 사람이 썼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얘기가 다시 말해서 만일 적절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영광스럽게 김정일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 이 뜻이에요.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 나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정치인들은 반대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할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는 평양에 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좀 그래서 이거 보고서 난 이 사람이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하지 않나? 난 그 걱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조사를 쫙 해보니까 그 이전에 이미 조선과의 적대 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하고 나와서 더 구체적으로 조미 정상회담을 예고한 겁니다. 이게 어찌 조미 핵대기를 끝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왔는데 조미 핵 대결이 계속된다?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할 수 없죠. 끝나가죠. 올해 안에 끝납니다. 올해 안에. 예. 올해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6월 말이면 워싱턴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겁니다. 그죠? 예. 한미 정상회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다시 재개하겠죠. 그건 뭐 불을 보듯이 명확한 겁니다. 예. 제1차 행동은 문재인 정부의 제1차 행동은 뭡니까?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거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거죠. 이거는 뭐 선거 공약에서도 확실하게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저 한국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결국은 우리 민족끼리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그런 경제 위기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 길이 없어요. 그거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 8.15는 노무현 정부 때 하다가 중단됐던 이명박이라고 한 사람이 중단시켰던 민족 공동 행사를 아마 다시 재개하게 될 겁니다. 8.15 때. 그죠? 네. 네. 그러면 남북 관계의 정치 군사적 긴장이 대폭 완화될 겁니다. 그렇죠? 남북 관계 개선이 다시 실현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죠? 바로 그것이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면 평양에 가겠다고 한 뜻이 그 뜻이에요. 적절한 환경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리 와라, 워싱턴으로. 그래서 지금 특사가 지금 가고 6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이 조미 정상회담은 원래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이미 추진 계획을 다 세웠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6월 13일에 평양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나시고 그래서 두 수뇌분이 6.15 공동선언 채택하면서 정세가 급변해가지고 6개월 만에 그러니까 6월 15일부터 2000년 6월 15일에서 2000년 12월 초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으로 갈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했죠. 차수복을 입고. 그래서 조미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해서 그 조미 공동 커뮤니케의 맨 마지막 문장이 뭐로 끝내냐면 조선인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을 평양으로 공식 초청하였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였다. 이 문장이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평양 가게 생겼으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은 국무장관이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라는 여성 국무장관을 평양에 10월에 보냈습니다. 예. 사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갈 준비를. 예. 그래서 착착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끝나는 줄 2000년에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 2000년 11월 8일에 대통령 선거를 미국에서 했는데 해필 엘 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떨어지고 아슬아슬한 표차로 떨어지고 이거 반대만 일삼는 조지 W 부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버려요. 근데 난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요. 대통령 취임은 1월 20일인데 2001년 1월 20일인데 취임식까지 이제 11월이니까 11월 한 달, 12월 거의 약 석 달 동안 정권 인수인계를 미국에서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가졌던 조지 W 부시가 퇴임을 앞두고 있는 빌 클린턴을 여러 차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 평양 가지 마시오 이거예요.
나중에 클린턴이 그 회고담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자기가 평양을 12월에 가려고 2000년 12월에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 그래서 특사 매들린 올브라이트까지 평양에 파견해서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당선인인 조지 W 부시가 가지 말라고 그냥 만류를 그냥 자기를 그냥 발목을 붙잡는 바람에 자기가 결국 계획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17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미 핵대결이라고 하는 정세가 이렇게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미국이 계획을 다 세워놓고서도 반대파의 의견을 넘지 못해서 방북 계획을 조미 정상 계획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조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거기서 당연히 조미 핵대결을 끝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유일무이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채택하고 합의하겠죠. 그것이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은 다른 말로 하면 주한미국 군대의 철수입니다. 완전 철수. 그거 없이는 평화협정 체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주한미군 군대가 철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한미동맹이 와해되죠. 그렇잖아요.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합동 군사 연습도 영구히 중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은 불가침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까지 그 친미 정권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던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닥친 위기는 이거 될 것도 아니에요. 대개 이제 군대가 이 제국주의 군대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주둔이라는 말로 점령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나라의 자기 나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이익이라는 것 중에 하나는 안보 이익입니다만 포괄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경제적 이익입니다. 미국의 해외 투자 자본을 보호해주는 미국의 해외 수송로를 보호해주는 미국 군대를 그 지역에 또는 그 나라에 주둔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빼내가면은 한국 경제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미국의 자본들이 그날로 철수해버리죠. 요새는 그냥 뭐 컴퓨터로 그냥 딱 손가락만 누르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전자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이동이라는 게 이게 전자화된 체계에 의해 금융 체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누가 뭐 사인하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눌러서 다 처리하니까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다 움직이게 되니까 그냥 주저앉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커다란 격변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친미 정권이 같이 무너지죠.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반드시 그것을 대체할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 정권이 수립하게 됩니다. 임시정부 형태가 되겠죠. 두 번째, 이 경제 파탄의 위기 속에서 등장한 한국의 진보 정권은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전면적인 남북 경제 협력에서 시작했죠. 중국도 아니고 일본은 더구나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결국 우리 민족끼리 해결될 위기 극복이니까 되겠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 경제 협력이 전면화되면서 한국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전민족적인 통일 분위기가 성숙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에 당연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통일 분위기로 이제 통일 국면을 열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민족적인 통일회담이 성사된 다음에 전민족적인 통일회담에서 합의에 따라서
통일국회를 구성하겠죠. 그렇죠? 통일국회를 구성하면 그 통일국회에서 통일헌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통일국회의 소집 목적은, 구성 목적은 통일헌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 통일헌법에 의거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게 되겠죠. 수립된 통일정부가 연방통일국가를 창건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뭐 1년 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제가 시나리오대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둘째 통일의 날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통일정부가 통일국가를 창건하게 되면 그것은 서기 918년에 태조 왕건이 우리 민족의 첫 통일국가 고려를 창건한 때로부터 무려 1100년 만에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자주적이고 가장 부강한 통일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70년 우리가 분단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 민족은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단의 고통 때문에, 그 불행 때문에 우리 민족은 분단시대에 너무 많은 희생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그런 피눈물을 흘리는 시대가 이제 저물고 우리 앞에 통일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희생의 피를 더 흘리지 않게 될 그런 새로운 통일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마 18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웃으시는데 좋아서 웃으시는 건지 좀 저 한호석 얘기가 믿기지 않아서 웃으시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되네요. 아마 좋아서 그러시겠죠. 이러다 또 2018년에 안 되면 또 어떻게 되나? 그럼 다시 와서 강연해야죠. 뭐. 왜 안 됐는가 또 설명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쯤에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십시오. 안 될 경우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 전략의 기본이 뭐냐면 올해 안에 2017년 안에 조미 정상회담 한다 이거예요. 트럼프의 멱살을 확 잡아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40년 동안 또 뭐 했어요? 조선에서 뭐 했어요? 40년 동안 미국하고 싸우면서 뭐 했어요? 이거 하려고 그런 거야.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 겁니다. 사실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걸렸어요. 조미 핵대결을 완성해서 미국의 숨통을 꽉 조여가지고 그러니까 1980년대만 해도 미국 외교관들에게 무슨 지침이 내려졌냐면 제3국이나 국제회의에 가서 조선 외교관을 만나면 절대 인사도 하지 마라. 악수청에도 악수도 하지 마라. 이게 규정이었어요. 악수하면은 뭐 해고당해. 해고당해요. 오만 방장이 일대 없어요. 이게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미국이. 그런 게 이게 역전돼 가지고 지금 어느 상태에 왔냐면 조선이 강력한 핵 억제력을 가지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파탄시킬 수 있는 벼랑 끝으로 트럼프를 몰아내가지고 트럼프의 목덜미를 잡아서 숨통을 조여가지고 평양으로 끌고 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역사적 사변인데 이 아사히 신문에서 이런 얘기 합니까? 뭐 어디서 얘기해요? 다 거짓말만 하지. 맨날 뭐 미국 얘기만, 미국이 무슨 조선을 압박하고 있다는 반대로만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만. 아닌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겪어온 이 분단 시대의 온갖 고난과 불행과 슬픔과 고통은 우리들이 바라는 통일의 날 완전히 극복될 겁니다. 그런 통일이 아니면 우리가 바라지를 않습니다. 또 그런 통일이 안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어온 모든 분단 시대의 아픔이 이제 영구히 사라지는 역사의 대격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을 헤아리는 통일 선열들이 흘린 고귀한 희생의 피와 눈물과 땀이 스며 있는 이 거룩한 통일 대장정이 이제는 승리의 결승선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서고 있습니다. 분단의 칠흑 같은 저 어둠을 뚫고 통일 강국의 여명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1동포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한 핵 억제력을 가지고 주변 대국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 통일 대국을 건설합시다. 석유 자원도 풍부하고 희귀 작물도 풍부한 삼천리 강산의 위대한 통일 강국을 우리 힘으로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건설합시다. 반만년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조국 땅의 위대한 통일 강국을 우리 힘으로 건설합시다. 고맙습니다.